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다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분께 클래식 음악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또 그 작곡가들이 작곡한 멋진 곡들을 연주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 명의 작곡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곡가들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은 실내악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연주하는 장르죠. 말 그대로 실내에서 연주할 수 있는 음악들입니다. 2명, 3명, 4명 이렇게 과거에는 귀족들의 궁전에서 그런 성이나 궁전에서 방 안에서 연주를 하는 그런 장르였기 때문에 그 방 이름 챔버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실내악은 챔버 뮤직입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한 사람이 연주하는 것도 이 실내악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클래식 음악에서는 이걸 그냥 독주곡이라는 장르로 따로 구분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악 보통은 2명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듀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주를 얘기하죠. 물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익숙한 말이지만 헷갈리기 좀 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듀엣이라는 말과 좀 헷갈립니다. 듀엣. 악기로 연주를 하게 되면 우린 듀엣이라고 안 합니다. 무조건 듀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만 우리는 듀엣이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듀오, 바이올린, 비올라가 연주를 하거나 바이올린, 첼로 혹은 바이올린, 피아노 어떠한 악기로 연주를 해도 우리는 이것을 듀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음악은 저희가 잠시 후에 4명에서 연주할 버전으로 지금은 2명에서 연주하는 유명한 이중주인데요. 일단 두 사람이 연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조건 악보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연주할 때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더라도 앞에서 혼자 솔로가 연주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보통 어느 시대부턴가 외워서 연주하는 것이 전통이 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동시에 동등한 위치에서 연주를 하거나 3명, 4명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면 무조건 악보를 봅니다. 악보를 외우고 있다고 해도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잠시 흔들려서 까먹으면 옆 사람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의상이라도 악보를 보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방금 들으셨던 음악 원래는 핸델이라는 작곡가가 건반악기용으로 만들었던 음악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조지 프레드릭 핸델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발을 쓰고 있었죠.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바흐가 있고 그리고 또 핸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대 사람이고 심지어는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생일이 한 달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동갑이란 얘기죠. 이 어마어마한 작곡가 2명이 동갑이었고 그것도 같은 독일 출신이었습니다. 독일 작곡가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독일 출신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흐라는 분은 독일에서 끝까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독일 작곡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핸델은 독일 출신 작곡가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원래요 이 사람의 이름은 분명히 독일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저 A라는 알파벳 위에 umlaut라고 하는 저 점 2개가 있었습니다. 독일식 표기죠. 그래서 한델이라고 안 읽고 핸델이라고 읽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영국으로 귀화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영국 작곡가예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를 놔두고 왜 영국으로 가서 활동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핸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이름에 있는 저 먼지 같은 2점을 떼어버리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주 재치 있는 대답이었죠. 평소에 영국을 굉장히 동경을 했습니다. 원래는 젊었을 때는 독일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게오르그 선제로후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여기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국이 너무 좋아서 영국으로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이 모시고 있는 이런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자리를 비우는 것을 허락해주고 이 사람이 영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런던 방문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너가 영국을 참 좋아해서 자꾸 가겠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조건이 있다. 돌아와라. 무조건 돌아와라. 거기서 눌러앉지만 마라. 이렇게 아주 너그러운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드디어 영국에서 도전을 하게 되죠. 이쯤에서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이 사람은 여기 눌러앉습니다. 안 갑니다. 말도 안 하고 안 가요. 그것 때문에 독일에서는 굉장히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죠. 영국의 앤 여왕이 죽고 자기 음악을 좋아하던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다른 왕이 나와야 될 텐데 그 후계자가 누가 올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좋아하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뒤에 있는 사람도 뒤에 올 사람도 음악을 좋아해야 될 텐데 라고 했는데 뒤에 온 왕이 조지 1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조지 1세. 뭔가 느낌이 좀 불안하죠. 조지 1세.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조지 이렇게 쓰잖아요. 독일식 이름은 게오르그가 됩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던 독일에서 모시고 있던 게오르그 선제후가 여기 와서 영국의 왕이 됐습니다. 큰일 났죠. 어떡합니까? 자기 말도 안 하고 그 나라에 안 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어떻게 하면 맞출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분이 뱃놀이를 좋아하는 걸 알고 물 위에서 연주하는 음악을 만들어냈답니다. 배 위에서 배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가서 돌아올 때까지 연주를 하는 그런 왕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음악, 이른바 수상음악입니다. 물 위에서 연주하는 그런 음악이죠. 아주 재미있는 일화지만 이 일화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을 작곡하던 시기와 그 조지 1세라는 왕이 물놀이를 했을 때 그 시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영국에서 활동하게 되는 핸델, 이 사람의 음악을 저희가 먼저 연주를 할 텐데요. 핸델의 파사칼리아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원래는 건반악기용이고 나중에 할보르젠이라는 작곡가가 비교적 현대의 작곡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 건반악기 음악을 두 명에서 연주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듀오곡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곡은 원곡 건반악기 곡보다 듀오로 편곡된 그런 음악이 훨씬 더 많이 연주가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곡을 네 명에서 연주하는 사중주 버전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바로크 시대에 굉장히 고풍스러운 음악이지만 이 사람은 현대 사람이기 때문에 할보르젠 굉장히 격렬하게 그리고 낭만주의 음악에 맞춰서 그런 분위기로 편곡을 했습니다. 보통 작곡가가 있고 편곡자가 있으면 악보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름 작곡가 그리고 하이픈 쓰고 뒤에는 편곡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희 악보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오늘 핸델 할보르젠의 파사칼리아를 연주를 할 텐데요. 연주하기 전에 저희 멤버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첼리스트 이미랑 씨입니다. 오른쪽에 앉아 계신 남자분은 비올라를 연주하는 홍성원 씨입니다. 제2바이올린 양승비 씨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핸델 할보르젠의 파사칼리아를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 음악에서 아주 유명한 이중주. 오늘은 저희가 이 곡을 4명에서 4중주로 연주를 했습니다. 계속 지금 듀오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실내악에서 이제 한 사람이 더 들어오면 우리가 이걸 트리오라고 얘기를 하죠. 트리오에서 가장 유명한 편성은, 가장 많이 연주되는 편성, 피아노 트리오입니다. 피아노가 뒤에 있고 앞에 바이올린과 첼로가 연주를 하는 이 편성이 가장 많이 연주되는 트리오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인데요.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을 한 적이 있고,
실내악의 매력은 계속해서 편성이 바뀐다는 데 있어요. 지금은 첼로가 연주를 하고 피아노가 반주를 하고 있지만 잠시 후에는 서로 역할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 솔로를 하고 다른 사람이 또 반주를 합니다. 이번엔 바이올린이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멜로디는 피아노가 연주해요. 여러 명이 연주하는 장점이에요. 셋이 같이 연주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눠서 또 한 사람은 연주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 실내악이기도 합니다. 실내악에 참 여러 가지 편성이 있지만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편성은 이거죠. 쿼르텟입니다. 오늘 저희가 연주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연주되는 편성이 지금 저희와 같은 그런 악기들인데요. 현악기 4대, 그 중에서도 바이올린이 2대, 비올라가 1대, 첼로 하나 이렇게 연주를 많이 하고요. 사실 이런 편성은 고전파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 전까지 바로크 시대에는 현악 사중주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통 악기 4대를 위한 4대가 연주하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음악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파헬벨이라는 작곡가, 바흐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흐의 큰형이 바로 이분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바흐보다는 조금 위에 윗세대의 분이죠. 독일 작곡가고 요한 파헬벨 이렇게 있습니다. 캐논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지금은 파헬벨의 음악들 중에서 캐논 외에는 거의 연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캐논이 그렇게 유명한데요. 돌림노래라는 뜻입니다. 캐논, 돌림노래. 한 사람이 앞에서 연주를 하면 뒤에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멜로디로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장르인데, 원래는 이런 돌림노래가 아주 복잡해서 푸가라는 기법으로 아주 별의별 형식의 돌림노래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캐논은 비교적 단순한 거였어요. 그냥 똑같이 뒤에서 쫓아가는 그런 음악. 이 음악은 놀랍게도 225년 후에나 악보를 출판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악보가 출판됐을 때만 해도요, 악보를 사람들이 연주해보고 나서 뭐 이런 곡이 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스턴 심포니가 이걸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해서 녹음을 했었고요. 이런 녹음된 음반이 많이 팔렸을까요? 유명한 음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이렇게 히트치진 못했습니다. 역시 클래식 음악은 영화에 나와야 히트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는 영화에 이 곡이 삽입이 됐고요. 80년 영화라서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영화는 본 적이 없어요. 영화를 참 좋아하지만 영화에 나오면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곡입니다. 4명에서 연주하는 곡. 원래는 바이올린 3대에 첼로 1대가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에는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해서 보통은 건반 악기가 따라와요. 하프시코드 혹은 챔발로라고 부르는 바로 그 건반 악기가 옆에 와서 조용히 화음을 채워주지만, 요즘에는 이런 악기가 필요 없이도 충분히 4명에서 연주를 하는 걸로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보통 4명이 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바이올린 3대 대신에 세 번째 바이올린을 비올라가 연주를 해서 현악 사중주로 캐논을 연주를 할 텐데요. 제목이 제가 캐논 앤 지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그, 농민들이 추는 춤곡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곡은 이렇게가 세트예요. 우리는 이 캐논이 너무 유명해서 캐논만 듣게 되지만 연주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뒤에 굉장히 짧은 지그라는 곡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 용도가 결혼식 축하를 위해서 써졌던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은 느린 캐논이 끝나면 마지막에 농민들이 함께 모여서 춤을 추는 그런 곡을 붙여놨어요. 오늘은 저희가 원곡에 맞게 이 두 곡을 함께 연주하겠습니다. 유명한 파일백 캐논, 그리고 바로 뒤에 붙어있는 지그까지 연주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헬벨이 작곡한 캐논 그리고 지그였습니다. 뒤에 곡은 사실 굉장히 짧아서 사람들이 앞에 곡만 유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연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워낙 짧다 보니 사실은 같이 연주해도 전혀 무관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CD를 사면 꼭 아는 것만 듣게 돼 있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연주를 하고 또 연주를 그렇게 하니까 또 그것만 좋아하게 되고 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거죠. 실내악 쿼르텟 외에도 더 많은 장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명이 연주하는 것도 우리가 퀸텟이라고 부르고요. 이것도 가장 유명한 편성은 피아노 5중주입니다. 앞에서 저희처럼 현악기 4대가 연주를 하고 뒤에서 피아노가 연주하는,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드보르작이 작곡한 피아노 5중주 중에 한 곡인데요. 피아노가 5대가 아닌데 왜 피아노 5중주라고 부를까요? 분명히 현악기가 4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아노가 한 대 들어와 있다고 해서 우리는 피아노 5중주라고 부릅니다. 예전부터 실내악의 오리지널 편성은 현악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악기들 사이에서 어떠한 특수악기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악기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리넷 5중주 하면 클라리넷 5대가 아니라 역시 현악기 4대에 클라리넷이 하나 들어올 때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섹스텟, sep텟, 옥텟 이렇게 보통 9명까지 연주할 때 우리는 여기까지를 보통 실내악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상이 되면 거의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죠. 물론 작은 규모의 오케스트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챔버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그런 숫자만 해도 한 12명, 13명, 뭐 많게는 20명 뭐 이렇게까지 연주할 때도 많습니다. 자, 오늘 연주하는 이런 실내악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대를 좀 뛰어넘어서 낭만음악 작곡가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태어난 요하네스 브람스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마지막에 브람스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동의 못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진지하고 절제되어 있는 음악을 썼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소설이 있었죠. 브람스를 좋아하시나요? 라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저희처럼 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소설에 작곡가 이름 써 있으면 그거 다 읽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작곡가 때문에 읽게 돼요. 막상 읽어봤더니 브람스에 대한 내용은 한 페이지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에도 이런 뜻의 내용으로 인용이 되는데요. 새 남자친구를 만난 여자분이 그 젊은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연 티켓을 하나 문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브람스 좋아하세요? 오늘 밤 브람스 콘서트 있는데 같이 가실까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걸 보고 이 여자분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는 브람스가 아니라 바그너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브람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바그너의 음악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브람스를 좋아하는 사람과 바그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그런 성향은 요즘까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 소설에서 그런 식으로 인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브람스의 음악은 훨씬 더 절제되어 있는 음악이다. 물론 그런 음악만 쓴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연주할 헝가리 모곡 같은 경우는 절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굉장히 대중적인 음악도 많이 썼던 분이었고요. 여러 초상화들 중에서 이렇게 수염이 덥수룩한 초상화가 아주 유명하지만 뭐 이분이 좀 많이 길렀을 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남자들은 대부분 콧수염과 턱수염을 같이 길렀고요. 젊었을 때 한번 볼까요? 요 분이 브람스예요. 말끔하죠. 아까 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 이제 막 데뷔할 때쯤에 보통 원래 피아노를 굉장히 잘 써서 피아니스트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분이 헝가리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레메니라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클래식 음악계에서 헝가리 음악하면 보통 집시 음악으로 통했습니다. 헝가리 사람들이 다 집시들이 아닐 텐데도 이상하게 헝가리 하면 집시로 통했어요. 음악도 그래서 음악 제목에 헝가리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집시 음악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집시들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 지방에 집시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후에 듣게 되실 그 헝가리 무곡도 사실은 집시 스타일의 음악이지 원래 헝가리 스타일의 음악은 아닙니다. 어쨌든 왼쪽에 있는 헝가리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레멘이라는 사람과 연주 여행을 다니게 됐습니다.
너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내가 피아노를 칠게. 뭐 이러면서 같이 다녔는데 그래서 뭐 자작곡도 연주를 하고 많이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바이마르라는 곳에 갔는데 레메니가 신이 난 겁니다. 너 말이야, 내가 헝가리 사람이잖아.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있는데 여기 와 계셔. 지금 바이마르에 와 있으니까 이분 내가 소개시켜줄게 라고 하고 당시에 어마어마한 피아니스트 리스트를 소개를 해줍니다. 이 리스트는 그 당시에 피아노계를 아주 꽉 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피아노에서 이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고요. 물론 또 작곡도 많이 했던 작곡가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 앞에 가서 이 젊은 두 음악가가 오니까 자네들 음악가라고? 그래, 그러면 내 앞에서 연주 좀 한번 해봐. 뭐 이런 겁니다, 이분이. 그랬더니 이제 레메니가 그럼 저희가 이때까지 연주 쭉 하고 다닌 거 연주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브람스가 안 합니다. 브람스는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자기도 피아노를 연주하지만 엄청난 피아니스트잖아요. 이 사람 앞에서 연주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뭐 굳이 내가 또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걸 연주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던 모양입니다. 하도 연주를 안 하니까 그래, 그러면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막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브람스 곡도 막 연주를 해줘요. 이거 자네 곡이라고 막 연주를 해줍니다. 기분이 좀 묘했겠죠. 아주 안 좋았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방을 나와서 브람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기엔 그냥 그런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방 안에서 환호를 해도 부족할 만한데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레메니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너하고는 이제 절교다. 다신 너하고 얘기도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같이 다니지도 않아요. 레메니의 성격이 좀 불같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두 사람이 같이 연주 여행을 다닐 때 썼다는 그 헝가리 무곡들, 레메니가 이게 우리나라의 그 집시 멜로디야 이러면서 가르쳐줘서 브람스가 나중에 출판을 하게 되는 그런 곡들을 자기가 썼다고 우깁니다. 레메니가. 내가 옛날에 가르쳐준 멜로디 갖고 쓴 거예요. 브람스가 돈을 많이 버니까 굉장히 심술이 났겠죠. 결국은 법정 소송까지 가서 법정에서는 브람스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헝가리 무곡은 원래 21개의 연탄곡입니다. 피아노 한 대, 두 사람이 나와서 연주하는. 손이 4개가 올라온다고 해서 뭐 영어로는 four hand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연탄곡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집에서 어떤 음악이라도 연주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연탄곡 버전이 나와야 대중화가 된 거예요. 교향곡도 연주할 수 있었으니까요. 1번과 2번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가 연주할 유명한 5번도 있습니다. 무려 21개나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5번째 헝가리 무곡을 저희가 연주를 할 텐데요. 역시 집시 스타일입니다. 집시 스타일이라 원래는 뭐 바이올린 기교가 아주 돋보이는 또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헝가리 무곡들의 대체적인 특성이 이렇습니다. 집시 스타일로 막 강렬하게 연주를 합니다. 중간에 막 빠른 부분도 나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느려져요. 템포를 또 느릿느릿 가다가 또 급하게 빨라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변덕스러운 그런 곡인데요. 너무 유명해서 지금은 무슨 오케스트라도 편곡되고 그리고 또 뭐 피아노 독주곡, 바이올린 독주곡, 심지어는 지금 저희가 연주하는 현악산주로까지 많이 편곡이 됐습니다. 브람스가 아무리 절제되어 있고 또 형식적인 교향곡 이런 곡들을 합창곡 이런 곡들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이 사람 돈을 벌게 해주는 곡들은 이런 곡이었습니다. 무곡들이었어요. 댄스 음악들. 댄스 음악들은 이렇게 10몇 개씩 갑자기 세트로 출판을 하게 되면 출판사가 아주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드보르작 같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 유명한 음악이 있고 지금은 우리가 또 신세계로부터 교향곡 이런 교향곡들을 많이 클래식 레퍼토리로 삼고 있지만 그 사람이 정작 돈을 벌었던 음악은 슬라브 무곡집이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류의 민속 춤곡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희가 4중주로 헝가리 무곡 5번을 연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람스가 작곡한 헝가리 무곡 5번이었습니다. 이 사람 음악이 워낙 절제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다가도 예전에 썼던 이런 헝가리 무곡들을 들으면 그런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죠. 사실 여러 가지 종류의 음악들을 참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술집에서도 많이 연주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의 매력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 그 반대쪽에 있는 음악도 완벽하게 분리해서 연주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헝가리 무곡이 그 법정 소송에 붙었을 때 왜 그 브람스의 손을 들어줬을까? 왜냐하면 원래 멜로디들이 그 레메니가 불러줬던 멜로디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레메니가 고발을 한 것은 그것이 자기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처음에 이것이 누구 작품인지 불분명하고 그리고 멜로디를 써서 완전히 제대로 만든 사람은 브람스기 때문에 그런 손을 들어준 거예요. 약간 좀 애매하죠. 그래서 나중에 출판사에서 어떻게 하느냐, 헝가리 무곡을 계속 쓰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권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총 21곡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소송이 걸렸던 건 앞에 반이었습니다. 뒤에도 계속해서 브람스가 이걸 쓰면서 그런 논란을 잠재웠던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뭐 집시의 노래, 지고이네르바이젠 같은 아예 헝가리자를 빼버린 집시 음악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헝가리 사람들도 이것은 뭐 굳이 헝가리 음악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안 한답니다. 우리가 인도 음식도 아닌 카레를 인도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그 인도에서는 카레를 판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저희가 마지막 작곡가를 소개할 시간이 왔는데요. 클래식 음악으로 저희가 참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간 지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체코라는 나라에 갔을 땐 정말 유럽 중에서도 유럽,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나 할 정도입니다. 거리 이름들이 다 음악가들 이름이고 몇 블럭 지나가면 음악가의 박물관이 나오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프라하에서는 드보르작 그리고 스메타나 같은 작곡가들을 엄청나게 기리고 있습니다. 드보르작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정육점을 하셨어요. 정육점을 하셨고 그래서 이분이 정육점집 아들인데 그래서 음악사에서 가장 독특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육점 면허 소지자입니다. 음악가들 중에서 그렇게 어려웠던 집안은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가업을 이으라고 그렇게 뭐 자기한테 강요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기를 잘 찾아보니 꼭 그런 증거는 없다. 아버지도 굉장히 자식 음악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던 분입니다. 나중에 홍보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했어요. 영국에 가서 아주 큰 히트를 쳤을 때 이 드보르작 선생님께서는 푸주간의 아들로 태어나 큰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광고를 했던 보헤미아의 브람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헤미아의 브람스. 브람스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고요. 브람스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작곡가 중에 한 명이 바로 드보르작이었습니다. 체코에서만 알려졌던 작곡가로는 너무나도 아깝다라고 해서 브람스가 독일 출판사를 소개해줘서 브람스 덕을 크게 봤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프라하 음악원의 교수직을 맡게 됐는데요. 이건 사실 프라하 음악원 사진이 아니라 캠브리지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프라하 음악원의 교수. 오랫동안 딱히 직업이 없었어요. 비올라 연주자로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던졌습니다. 30살에 나 이제 작곡만 할래 라고 했다가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돈을 잘 못 벌었거든요. 연주자로는 많이 벌었는데 작곡을 하겠다고 생계가 위태로워진 거죠. 나중에 드디어 이제 좀 다시 안정된 직장을 들어간 거예요. 프라하 음악원의 교수가 돼서 약 6개월밖에 안 하고 있는데 뉴욕에서 미국에서 뉴욕 미국 국립음악원 원장으로 오라고 합니다. 아이들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뉴욕에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미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신세계로부터 교향곡이죠? 신세계로부터 교향곡이 맞습니다. 신세계 교향곡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자기 고국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에는 사실 미국적인 멜로디보다 슬라브적인 멜로디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곡이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미국적인 교향곡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고향 사람들은 자기 음악이라고 느낄 걸 이라고 인터뷰까지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연주할 마지막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은 아메리칸이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향수병에 시달리다가 고향이 너무 멀잖아요. 배로 10일 동안 가야 되고 미국에 있는 체코 이민자 마을에 가서 그 체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당시에 썼던 음악이 바로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현악 사중주입니다. 미국에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이 붙었어요. 미국적인 멜로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멜로디가 인디안의 영향을 받았다, 흑인 영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원래 이 제목은 미국에서 작곡함이라는 메모 때문에 생긴 제목입니다. 아메리칸. 저희 사중주가 연주하는 레퍼토리들 중에서 아주 화려하기로 유명한 마지막 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곡을 끝으로 연주하겠습니다.